그녀의 이름은 박지수. 나이는 40살. 믿고 따르던 직장 선배였습니다. 엄청 친근한 스타일이에요. 호의적으로 다가가고 엄청 잘 챙겨주려고 하고. 평소 동료들을 세심하게 챙기고 늘 유쾌했다고 합니다. 커피도 좀 사주고 간식거리 같은 것도 사주고 기고 재밌는 사람. 전반적으로 다 좋았죠. 사람 잘 챙기고. 살가운 스타일이었나 봐요. 이런 거 엄청 많죠. 평소 명품 쇼핑을 즐기고 SNS에 자랑하듯 사진도 자주 올렸다는데요. 남편이 남편이 대기업이네요. 대기업이니까 자기가 항상 자기 월급을 다 쓴다고 얘기했어요. 2018년 10월 입사한 그녀는 회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성격 좋고 일도 잘하는 그녀를 신임했다고 합니다. 아주 잘했죠.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법을 잘하더라고요. 업무를 잘해. 그런 업무까지도 잘하니까 굉장히 신뢰를 했었죠. 그런데 지난 1월 9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나한테 막 안 좋은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뭐 일이 힘들고 어쩌고 막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일을 많이 한다는 듯이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퇴사 이제 나중에 보니까 사직서 하나 날짜만 해놓고 그냥 딱 던지고 나갔더라고요. 사인도 없이. 그녀는 왜 4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호련히 떠났을까? 그녀가 사라진 뒤 그동안의 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1월 그때 9일날 사원이 퇴사를 했는데 세금 체납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금 체납? 무슨 세금 체납이냐 우리가. 내가 다 사인했고 지출결이 다 사인했는데 왜 세금을 안 냈냐 그랬더니 이런 게 또 많다는 거예요. 회계와 세무 업무를 담당했던 그녀가 그동안 회사 돈을 빼돌린 겁니다. 3년 반 동안 18억 정도의 이런 횡령 배임을 15년 동안 벌은 걸 걔가 다 가져간 거죠. 아이고. 걔는 정말 인간이 아닌 인도가 볼 수가 어떻게 그 짓을 해요. 이거가 이제 쓴 법인카드 내역서예요. 2021년 6월부터 퇴사하기 이틀 전인 2023년 1월 7일까지 그녀가 사용한 법인카드. 그 금액이 12억 원에 달합니다. 명품 사는 건 기본이고 대부분 다 사치품에 썼거든요. 한 명품 브랜드를 유난히 좋아했던 그녀는 가방을 구매하고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녀가 구매한 가방들은 어떤 것들일까? 지금 전국으로 품절이에요. 처음 오신 고객님들이 다 구매해가시니까 그 정도로 구하기가 힘들고 사실 직원들도 보기가 힘들어요. 미리 연락을 줘야 되나요? 고객님이 제품을 예약을 해서 제가 연락을 드리는 입고돼서 연락을 드리는 시스템은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녀는 특별한 대우를 받은 듯 보였습니다. 인기 상품을 매장 직원이 따로 챙겨줬다는 겁니다. 그녀가 구매한 가방은 200만 원대에서 400만 원대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렇게 법인카드로 결제한 엘사 제품만 2억 원이 넘습니다. 야, 대단하다 진짜. 그녀가 자주 찾았던 한 백화점의 명품관. 혹시 그녀를 기억하는 직원은 없을까? 네, 혹시 보신 적 있을까 해가지고. 삐님 아니야? 맞아요. 메모에 제가 이제 왜냐면은 저한테 처음 전날에 자식들을 엄청 많이 들렸거든요. 저희가 그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명품 브랜드의 가방도 법인카드로 구매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결제 금액은 총 5,300여만 원. 제작진은 취재 중 그녀의 쇼핑몰 포인트 점수를 입수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 쇼핑몰을 이용했는데 그중 한 곳의 포인트 점수입니다. 14만 5,437원이면은 1억 4,543만 7천 원, 03개를 더 붙여야 돼요. 이게 포인트 점수거든요. 이게 다 토탈이에요. 백화점. 그다음에 아울렛, 마트, 트레이더스, 스필드까지 있는데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눈에 띄는 게 또 있었습니다. 한 화장품 회사의 제품을 수없이 구매했는데요. 1년 동안 6,700여만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한 커피 매장에서 법인카드로 긁은 금액은 1,500여만 원. 피규어 구매로도 3,400만 원을 썼습니다. 온라인 쇼핑 중독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지금처럼 쇼핑 중독이든 다 내성이라고 하는 심리 기제가 있습니다. 점점 더 돈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10만 원을 가지고
충분한 어쨌든 만족을 했다라면은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써야 옛날에 10만 원을 썼던 그런 효용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심리적인 내성. 그래서 점점점 많은 돈을 써야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법인카드로 온갖 사치를 부려온 그녀. 1년 6개월 동안 12억을 사용하면서 교묘하게 만든 거짓 보고서로 회사의 눈과 귀를 가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법인카드만 횡령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금액이 너무 크고 계좌 이체도 다 찾아봐야겠다. 저희가 알고 있는 계좌로 이제 들어간 게 한두 개씩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2019년 10월 10일 그녀는 회사 돈 4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하루 4차례 이체를 하기도 하고 금액도 100단위에서 1000단위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3년 3개월 동안 회사 돈 5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한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저희가 정리한 건데 통장에 찍히는 예금주 이름을 바꿔서 본인 통장으로 이체를 한 내역이에요. 본인 통장으로 국세로 이제 위장을 해서 4,300만 원 정도 개인 통장으로 이제 이체를 시킨 내역이에요. 실제 예금주가 이름으로 뜬 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회사 돈을 입금할 때 상대 예금주 이름을 조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고가현이라는 사람에게 입금을 했지만 실화탐사대에게 보낸 것처럼 거래 내역을 남게 한 겁니다. 자금이고 매출이고를 지금 현재 통장에 얼마 있다. 수입 추출 금액, 현재 잔액 얼마. 이게 딱 적혀 있거든요. 그걸 조작을 하는 거죠. 돈이 있는 것처럼 항상 조작을 해서 한 재고가 항상 맞게끔 매일 매출, 잔액 이런 것들이 다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죠. 자금 업무랑 회계 업무가 별개로 이제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 한 사람이 장부를 이렇게 조작하면서 자금까지 만질 경우에는 무조건 이런 사고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좀 되게 특이점이 일단 법인카드로 10억 이상을 횡령한 경우에는 저는 이 전 사례에선 못 본 것 같거든요. 한 개인만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특별히 뭔가 어떤 그 감시라던가 감독 기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런 범죄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회사의 회계를 전담했던 그녀는 입사 1년 차였던 2019년부터 현금을 횡령하기 시작했고 2021년부터는 법인카드도 개인카드처럼 사용했던 겁니다. 그녀가 1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빼돌려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동안 함께 근무한 동료들은 몰랐을까? 오픈을 했다, 이거 성공했다 뭐 이런 거 보내주시고 웨이팅 그거 있잖아요. 그 번호 보내주면서 뻔이다 뭐 이런 거 보내주고 그랬었어요. 모니터에는 항상 인터넷 창만 떠있고 등 이런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회해보고 뉴스는 뜨는 게 잘 없다면서 계속 그거 클릭해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자주 하시긴 했어요. 4년 동안 함께 일하며 마음을 나눴던 동료들은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충격이었어요. 배신감도 느껴지고 그래도 제일 가까이 제일 자주 오래 보고 붙어있고 했었는데 그리고 회사 돈으로 했다니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미쳤나? 생각이 들었죠. 어쨌든 저희 직원들끼리 같이 으쌰으쌰 해서 또 번 돈인데 그렇죠. 개인이 다 쓴 걸 보면 화도 나고 어이도 없죠.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한 동료는 그녀에게 확인도 해봤다는데요. 왜 회사 돈 큰데 써 얼마 정도? 아니야, 카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카드 손댄 거예요? 카드 막 쓴 거야? 응. 얼마나 썼는데 카드를? 몰라. 안 걸릴 줄 알았어 카드 쓰는데? 모르겠어. 내가 지금 그거 터질 거 알고도 퇴사한 거야. 얘기하네요. 믿고 맡겼던 직원의 배신. 18억 횡령에 회사 대표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진짜 멘붕이었어요. 완전 거의 생각을 못할 정도로 멘붕 상태였는데 그 횡령하는 수법이 너무 그냥 괘씸한 거죠. 그냥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마지막 날에도 이제 횡령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그날까지도 그녀는 2차례 자신의 계좌로 회사 돈을 이체했습니다. 회사를 떠나기 1시간 전 마지막으로 700만 원 가량을 빼돌린 겁니다. 그녀가 사라지고 회사 통장에 남은 잔액은 439만 원.
아, 15년 동안 운영해온 회사의 잔고가 그렇게 남은 겁니다. 너무 이렇게 신경을 긁고 생각을 해. 사람이 나 진짜 당당하다. 제가 그 정도까지 긁은지도 몰랐었어요. 상관은 어딨냐고. 한국 선물도 많이 했고요. 선물을 해? 누구한테?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한테 준 것도 있고요. 가정 누구? 친척들, 동생. 또 네 돈으로 사주지. 왜 회사 돈으로 사줘? 제가 놀았던 것 같아요. 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을까? 직접 만나 묻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없나 봐요. 여러 차례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는 그녀. 그런데 다시 찾은 날 외출하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저 MBC 실화탐사에 제작하는 권호정 PD라고 하는데요. 그 회사 전 회사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저희가 왔어요. 아니, 경찰한테 드릴게요. 회사 공금을 마음대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셨던데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 없어요? 명품 사시고 여행 다니시고 상품권 사시고 이렇게 하셨던데 상관없어요. 근데 금액을 그렇게 쓰셨으니까 회사 돈인데 아니요. 안 쓰셨어요? 오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횡령하신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18억 횡령 사실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믿었던 그녀에게 발등을 찍혀 회사는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18억을 횡령한 죄를 묻기 위해 증거 자료를 모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가 증거를 이만큼 냈어요. 그런데 고소장을 접수하기 이틀 전 그녀가 경찰에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 커피 사주고 밥 몇 번 사주고 뭐 이러는데 사용을 했다. 뭐 이렇게만 진술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하루하루 너무 힘든 거죠. 왜냐면 도망가면 못 잡잖아요. 사실 경제감독들은. 도망가면 못 잡으니까 도망갈까봐 밤새 집 앞에서 저는 있고 진짜 그랬거든요. 이제 도망갈까봐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집 상태를 좀 확인시켜달라 해가지고 집까지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너 직원들은 지금 얼마나 지금 고통과 너에 대한 분노에 지금 응? 몸을 떨고 있어. 어? 혹시 도피를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차 집을 찾아갔는데 현관에 놓인 신발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저 빨간 운동화는 되팔면 500에서 7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너무 일단은 진짜 화가 났죠. 피가 진짜 거꾸로 쏘는 기분이 진짜 이런 느낌이구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났고 저도 이제 믿었던 사람이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진짜 울고 싶을 만큼 진짜 아무 죄의식 없이 이게 다 회사 돈으로 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집에 보니까 그냥 온갖 명품이 그냥 다 그냥 쌓여 있는 거지. 그냥. 곳곳에. 명품을 산 이유가 황금성 때문에 산 것 같아요. 판매용처럼 박스도 안 뜯은 것처럼 돼 있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대로 바로 판매를 하던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녀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새 상품을 그대로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1,250만 원에 올려놓은 한 명품백은 판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법인카드와 빼돌린 회사 돈으로 호사스런 쇼핑을 즐기는 동안 가족은 몰랐을까? 남편한테도 얘기해. 하나 됐다고 얘기가 빨리 하는 게 나아. 알면 이런 다음이지. 최대한 남편이 모르게 어떻게 좀 그걸 해보려고 모르게 할 해요. 수 있나요? 여행을 다닐 때도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항공권 구매로 총 6,600만 원을 결제했는데요. 카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제주도 여행만 12번에 달합니다. 제주도를 진짜 밥 먹듯이 갔었어요, 주말이면. 자기는 1년에 제주도를 4번을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이번에도 일본 어디 가기로 했고, 뭐 하면서 얘기 많이 하셨죠? 일본 여행도 3차례나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괌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는데 남편은 자신의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항공권 900여만 원. 가족이 머문 리조트는 괌 최초의 6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애들 여행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애들이 여행 다녀서 애들이 뭐 좋아하냐? 너 뭐 남편만 좋은 거지? 큰애가 아파서 여행을 못 갔던 거가 있어서 그거 갔는데 갔다 온 만큼 애들이 커 있어서 그게 좋아서 자꾸 더 갔어요. 아내의 회사 법인카드로 여행을 다니고 사치스런 소비 생활이 계속됐는데 정말 남편은 몰랐을까?
남편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가족들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18억을 지금 횡령을 해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는데 그 남편이 이제 그 얘기를 듣더니 그거를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천만이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죄송합니다가 사실 먼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저희가 어머니 피해자 입장에서 전화를 한 거고 그 말을 왜 저한테 하세요? 이렇게 하고 저희는 이제 너무 황당해서 남편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궁금합니다. 남편분 되시죠? 이번에 저희가 그 횡령 관련해가지고 혹시 얘기 들으신 게 있을까 해가지고 와봤거든요. 나 근데 별로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아, 근데 여행이랑 이런 것도 다 같이 가시고 그 항공권도 결제를 아내분이 다 하셨던데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생활비는 거의 제가 다 내거든요. 나머지 다 서로 월급 관련해서는 서로 터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사용할지 서로 모르는 게 사실 그거에 대해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명품도 그렇게 엄청 많이 사고 막 이러시던데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사실 들지 않으세요? 제가 가장 마지막에 알아서 네. 최대 3년 동안 계속된 아내의 횡령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는 남편. 몰랐다는 거네요. 해외여행도 되게 자주 가고 명품 쇼핑들을 자주 하는 그 월 쓰는 소비 금액이 자신의 월급을 현저히 초과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남편이 뭐 아내가 다른 부업이 없는 것도 뻔히 알 텐데 충분히 의심이 될 만한 상황이 꽤나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용인하고 계속 갔다는 거는 사실 고의성을 부정하기는 힘들겠죠. 충분히 공동정범, 소위 이제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인 카드를 손에 쥔 그녀는 폭주 기관차 같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돈을 쓰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며 남들의 부러움을 샀고 가족 생일 파티도 호텔에서 열어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장 보는 것조차 자신의 카드인 양 끊임없이 사용했던 그녀. 왜 검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까? 원래 이렇게 이제 명품을 사고 이렇게 쇼핑 중독을 하고 있는 이분의 그 특성이 말하자면 낮은 자존감과 애착 결핍, 본인의 어떤 애착 결핍 때문에 남들한테 과시하고 싶어 하는 이런 욕구, 이런 것들이 명품들을 사고 또 차를 바꾸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소비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그 단순해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강렬한 욕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녀에게 묻고 싶은 게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기다리는 제작진 앞에 누군가 나타났는데요. 누구죠? 엄마예요. 씨 어머니. 네. 네. 제가 지금 112에 신고할게요. 뭘 신고한다는 거죠? 경찰이 넘어가지도 않았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네, 여보세요? 저희가 사건이 연루가 돼서 다짜고짜 제작진을 경찰에 신고합니다. 얼마가 횡령이 됐는지는 아세요?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결제 내역이나 이런 게 다 있는데도 네. 하실 말씀이 없으시냐고. 없어요. 18억 아니라 1,800억이라도 할 말 없어요. 어떤 제도를 어떤 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경찰서 다 확인해보세요. 부분에서 잠깐. 얼마큼 부풀렸는지는 가서 물어보세요. 저희는 할 말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네. 그 회사 다녔던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한 얘기로 까놓고 얘기합시다. 사귈 때는 좋아서 그저 해해가 어리고 받고 나서 터지니까 네가 한 거야. 미루는 건 아니죠. 이제 와서 일 터지니까 나는 몰라. 그게 사람은 아닌 거죠. 그게 지금 돈이 아니라 네? 법인카드 아니, 그 결제잖아. 다 알고 있었잖아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고 있었다고.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혹시 혼자 하셨다는 게 아니라. 아니죠. 알고 있었죠. 사귈 때는 좋았죠.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뭘로 저희를 그러면 신고? 자, 이게 스토킹 처벌법이거든요. 아, 알겠어요. 네, 그걸로 저분이 이제 당시에 저분이 그러신가 봐. 그 스토킹 처벌법. 네, 그러니까 저희 경고를 하는 그녀의 어머니 주장대로 회사 동료들은 그녀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걸 알고도 묵인했을까? 너무 진짜 연락도 법인카드 쓴 거 다 알고 있어요. 웃으시는데요? 말이 안 되죠. 증거가 없죠. 아예 없잖아요. 저런 얘기를 저렇게도 해주면 뻔뻔하게 하고 있는 거구나. 커피 살 때도 본인카드 내는 것처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게 뭐 회사 카드에 이렇게 얘기했었으면 우리가 그걸 왜 써요? 이렇게 나오지. 그거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했을 리가 없잖아요.
모두를 속이고 18억을 횡령한 그녀. 회사 통장에 439만 원만 남겨놓고 도망치듯 회사를 떠났습니다. 나가서 돈을 벌어온 거를 딴 사람이 다 이제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존감도 무너지는 것 같고 직원들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몇몇 직원들은 또 사직서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아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한테는 진짜 상해를 안 입혔다 뿐이지 거의 지금 타격감은 거의 살인자인 거였잖아요.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저희 회장님도 이거를 한 15년을 한 회사인데 15년 동안 번 게 지금 한 푼도 안 나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이야. 없네요. 네. 아이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전히 별일 없는 듯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요. 절차에 따른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워낙에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체로서는 그 금액이 회사의 조망하고도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심각하게 보고 굉장히 집중해서 수사를 한 거예요. 18억 명품녀로 살아온 그녀. 그 순간은 더없이 달콤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끝은 인생의 나락.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가 평생 남을 겁니다. 평범한 사남매의 엄마 김유정 씨. 막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다시 일을 알아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맞는 알바가 있는 것 같다. 재택 업무이다. 블로그 쓰기 하고 명언 올리기. 이런 것도 직업이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자신을 서울에 분서가 있는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했다는 그녀. 그리고 학사가 법학과 학사가 있고 경제학 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자격증이 뭐 20몇 개인지가 있고 그런 자격증이 쫙 있어요. 블로그 강의를 하고 어디 대학교 출강을 나가고 뭐 경력이 되게 아무튼 화려했어요. 저는 지난 16년간 4개의 학사학위와 30여 개의 자격증을 취득해 왔는데요. 뿐 아니라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많은 양력을 쌓았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통해 현재 월 3,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와, 월 3,200이면 연봉이 4억인데요? 자격증도 독서 논술 자격증, 소상공인 컨설턴트 뭐 많네요. 다양합니다. 저도 이제 어쨌든 자녀도 많고 최대치를 벌어본 게 뭐 1,000만 원? 그 이상을 제가 못 벌었으니까 얘한테 배워서 이렇게 잘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어쨌든 열심히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수십 개의 자격증, 월 수입 3,200만 원. 그녀의 대단한 이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연도가 대통령 선거였을 거예요 아마. 네, 자기가 이제 그 컨설팅을 하는데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컨설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한 정당의 청년부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그녀. 매일 그냥 출근하는 곳이 도당. 매일 청년부 대변으로 도당에 다녀온다고 합니다. 성공한 컨설팅 전문가로 여러 인터넷 신문에 기사도 많이 났습니다. 이야. 본인은 어쨌든 반포 자리에 그렇게 자리가 있고 사무실 강남에 테헤란로에 사무실이 있고 13명의 직원이 있고 누가 그런 거짓말 한다고 상상을 합니까? 아무 뭐 옷이 없이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와, 이런 말 나오면 정말 또 불안한데요? 이 기업가 저한테 제안을 해요. 저는 이제 사업자가 없으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니까 그 남편 사업에 마케팅 지원을 해봐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와 30%의 보증금을 내면 정부 지원금을 받는데 필요한 모든 과정을 도맡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그녀. 나는 이렇게 다 지원을 해서 훌륭한 경영 지도사여서 떨어진 적이 없다. 서류 심사에서. 이게 현찰 이런 걸 다 더하니까 5억 정도가 되는 거죠. 5억이요? 5억? 근데 5억이란 돈이 제 돈만이고 저희 남동생 그리고 친구가 있는데 그거 사업이고 2달 뒤에 주면 된다니까 그냥 8천만 원을 그냥 줬습니다. 그녀에게 일을 맡긴 사람은 유정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는 한정민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본인이 국장 대표이사
뭐 그런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때는 한참 코로나 시절이어서 그것을 강연을 가지고 그런 어떤 무대 연출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원금을 받았대요. 본인 소유의 극장에서 강연을 연극 무대처럼 꾸며 1,000만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그녀. 지금 보시는 게 김상희가 직접 만들고 출연한 뮤직비디오라고 합니다. 재주가 많아요. 그녀의 이런 기획력에 감탄한 한 대표는 망설임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음식을 공부하는 사람이어서 메타버스 앱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한번 판매를 해보자. 그러니까 1억 2천을 받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계약금이 1,200이었고요. 지금 계획을 줄 수 있어. 성공만 해. 1,200만 원을 먼저 지불했지만 진행은 더디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도 찍고 이런 것들을 좀 날 좀 보여줘라. 어떻게 썼는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자기는 지금 다 준비가 돼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자기 바쁘대. 그게 말이 돼요?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여줘야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됐지만 일을 무사히 끝내려면 그녀에게 맞추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마감날, 네, 마감날. 사업계획서 줘 빨리 내가 올릴게. 그랬더니 뭐 자기가 가서 있다가 올리겠대요. 내일 토요일이고 오늘이 마감인데 무슨 그냥 나 안 된다. 결국 마감날이 지나고 토요일이 되어서야 서류를 접수했다는 그녀. 토요일에 서류를 접수해요? 아니나 다를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탈락 이유가 더 황당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안 올라와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대표이사인데 왜 사업자가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감 날짜를 지나기는 했지만 분명 서류를 접수했다는 증거 화면을 보내왔던 그녀. 알고 보니 메일 주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였던 겁니다. 세상에. 그런 메일 주소는 없대요.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가사업이어서. 수수료와 보증금 명목으로 총 5억을 건넸던 유정 씨와 지인들. 이번에도 그녀는 차일피일 기한을 미루기만 했다고 합니다. 국가사업 지원을 6월인가 하고 2달 뒤에 나온다는 8월, 9월 날 나온다고 하는 게 자꾸 미뤄졌거든요. 결국은 12월까지 왔고 결국은 2월 6일까지 미뤄졌어요. 자금이 나올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태원 사건 때문에 전체 그 관련된 사업들이 다 멈춘 상태예요. 지금 국가 분위기가 그러니까 의회랑 이 분위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지금 자제하는 편이라서 한 2주 정도 밀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희 확인했는데 늦어도 2월 6일까지는 서류 받아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편 서류요. 네. 늦어도 2월 6일 안까지 나온다고요? 네,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유정 씨의 정부 지원금은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이게 도대체. 그리고 제가 신용보험 점수가 998점이었어요. 그 주식 대출 외에는 대출을 받아본 적도 없고 신용카드도 그 자동이체 연결되는 그 관리비나 통신비 외에는 잘 쓰지도 않고 사기로 인한 파산 신청인 거죠. 그래서 법도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정부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는 그녀. 유정 씨와 함께 그녀가 최근까지 일했다는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학원인가 봐요. 최근에는 어학원 사업을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사무실 곳곳에 남아있는 그녀의 흔적들. 와. 아니, 저건 마사지 침대 아니에요? 어학원 사업 관련해서는 기사도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지인에게서 제공받은 외장 하드를 살펴보던 중 수상한 문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기사가 실린 언론사의 명단과 금액.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걔는 언론 나간 기물이에요. 돈만 주면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기사를 다 써주니까. 이 기사들 전부 자기가 돈 내고 쓴 거예요. 돈을 대행하는 업체에 엄청 많이 냈어요. 그만큼 애가 포장이 된 거예요.
야, 수십 개나 된다는 그녀의 자격증도 검증이 필요한 상황. 저건 다 사실일까요? 모든 국가 자격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 그녀의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른 민간 자격증들도 확인해봤는데요. 모두 일정한 금액의 수강료만 내면 무리 없이 딸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야. 뿐만 아니라 그녀가 대표로 있는 협회에서는 협회비를 내면 총 42개의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는데요. 주식경영협회 관련해서 자격증 보내주셨잖아요. 네. 네네. 확인 결과 저희 부서에는 한국주식경영협회가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선생님. 기관 유형이 개인 사업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협회 자체가 저희 교육부랑 어떤 연관이 있다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자격증을 발급해드리진 않습니다. 거짓말인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속일 수가 있는 건가요? 김 씨가 설립한 협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거나 아예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답변들. 그때 그녀의 과거에 대해 잘 안다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동안 교도소에서 산 것만 해도 5년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다 사기 전과로요. 성습적으로 사기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6번째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걔가 맨 처음 사기로 들어갔던 사건이 중고나라 사기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20대 초반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값을 받고 벽돌을 보내주는 사기인 각으로 첫 실형을 받았다는 그녀. 벽돌이요? 예전에 저런 사기 많았습니다. 뭐 보내준다고 하고 박스 열어주면 벽돌 같은 거 나오고.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때에는 마스크 값을 받고 보내주지 않아 무려 50여 명에게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년 2개월의 징역형 받았네요. 이야. 아, 참. 하지만 교도소에서 반성하기는커녕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까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그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다 먹잇감이었던 것 같네요. 몇 번씩 커피 쿠폰 같은 거를 보내주면서 잘 지내냐고 이제 하면서 연락을 해오길래 밥도 먹고 뭐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좀 가까워지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른 뭐 사건으로 인해서 서류를 하나 받은 이제 혜정 씨를 교도소에 가게 한 사건 당사자 박 씨로부터 아직 정리 안 된 돈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이 서류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노 하고 이제 왜냐면 걔가 법학을 공부를 했다 하니 언니 그거 별거 아니다 사건 번호 줘 이러더라고요. 평소 법학을 전공했다는 말을 자랑처럼 하고 다녔다는 그녀. 본인이 직접 박 씨와 연락해 해결해 보겠다고 했다는데요. 이야. 그런데 얼마 후 박 씨에게서 협박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본데 두고 보자. 좋게 말할 때 돈을 달라고 하는 거 보면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아유, 참. 급기야 가족들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말에 공포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낸 세월에 그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서 생각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막 벌벌벌 떠니까 자기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올라가라고 너무 고맙다고 했죠. 그러나 잘 해결해 보겠다던 그녀의 해결 방법은 결국 돈이었습니다. 어차피 갚아야 될 거 합의를 봐서 좋게 빨리 끝내자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정말. 그랬더니 이제 뭐 몇 2, 3천이라도 마련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합의를 이렇게 그냥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혜정 씨가 더 이상 박 씨랑 얽히기 싫은 마음을 이용한 거겠죠. 차라리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합의를 해보겠다며 혜정 씨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출까지 받아 합의금을 마련했다는 혜정 씨. 나중에 그 금액이 7, 8천으로 늘어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이제 뭐 안 했을 건데 7, 8천이요? 갑자기 왜 돈이 늘어난 거예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후 돈을 달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하, 이거 참. 한 달에 200만 원씩 10달이요? 아니 편의점 알바를 해서라도 돈을 달라고요?
혜정 씨에게 받아야 할 부채가 있다며 1인 시위를 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는 의문의 사람들. 하지만 혜정 씨는 전부 처음 듣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법인회사에 제가 사내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서 제가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사내이사를 한 적도 없고 그런 거를 한 적이 없다. 뭔 소리 하고 있냐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그녀는 오히려 혜정 씨의 기억력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언니가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내가 죽어도 안 했다. 그럼 그때 쟤는 그때 이러는 거예요. 네, 자기가 연락해볼게 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나서도 협박 문자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오히려 내용은 더 악랄해져 갔다는데요. 참 지금 생각하면 얼토당토 안 한 문자인데 내가 이걸 왜 받아들고 있어야 되냐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기서 합의 안 하면은 이때까지 준 돈도 다 물거품이 되고 언니는 또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을 하더라고요. 급기야 혜정 씨가 일하는 곳으로 협박 전화를 걸어오기까지 했다는 이들. 결국 1년을 시달리다 돈을 요구했다는 박 씨 본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혜정 씨. 그런데 왜 전화했어? 작년에 합의한 거 있었죠. 무슨 합의를 해? 어떤 아줌마가 전화 와가지고 대변인이 뭐 이야기를 하면서 또 살리고 싶다고 돈 1, 2천만 원 줄 테니까 합의해주면 안 되겠냐고 이래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변호사 만나가 이야기하고 그랬지. 왜? 아하. 혜정 씨에게 서류를 보낸 건 맞지만 그 후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는 박 씨. 그 상황을 모르는 혜정 씨를 이용해 김상희는 무려 1억이 넘는 돈을 합의금 명목으로 갈취했던 겁니다. 이야, 본인이 다 가져갔네요. 그냥 통화했다. 통화했고 합의 안 한 거 알게 됐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까지 온 모든 연락이 다 네가 한 걸로 알게 됐고 그럼 내가 언니들 상대로 사인 쳤단 말이가.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얘기해라. 어이가 없네. 전화 끊어라. 뻔뻔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혜정 씨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씨는 물론 지금까지 혜정 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던 모든 사람이 김상희 한 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협박 전화 역시 김상희 본인 목소리였습니다. 다 열이면 10사람한테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김 맞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번호도 그 번호인 거 확인 다 경찰서에서 했고 근데 그때 당시엔 김가 생각 못한 거예요. 100% 못했어요. 자신들을 위하는 척 다가와 1인 다역이라는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1억에 가까운 돈을 갈취했다는 그녀. 진짜 한마디 하고 싶다면 무슨 말 하셨고? 욕해도 돼요? 당연한 반응이죠. 저 같아도 욕부터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저 진짜 개떼지 사기 중독인 것 같아요 그냥. 직업이 망가집니다. 이 사람이 뭐 영어를 전공하면 자기 영어학원 차리려고 했던 이 사람이 의사면 선생님 의학 강의 중국에 강의해요. 네, 맞춤형 사기. 과연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지금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거짓말을 할 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도 뭔가 이 사람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완전히 몰입해 있어요, 그 역할에. 그래서 자기가 정말 진심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저희는 혼이담진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맡은 역할에 과몰입해가며 점점 큰 사기꾼이 되었을 거란 그녀. 지가 이준석이랑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청년 부대변인 할 때 이준석이 당 대표였잖아요. 뭐 청소년위원회인가? 대학 때 청소년위원회에서 만나서 같이 국회도 들어가고 청와대도 들어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정치권과의 인연은 그녀의 사기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었을 거라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처음 시장됐을 때 그때 오세훈 시장이 선거 캠프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담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난 후에
자기를 수행비서로 같이 데리고 있고 싶다고 했는데 자기가 거절했대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캠프에서도 활동했다고 하고 주변에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웬만한 대통령은 지가 다 이미지 메이킹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와, 저건 다 사실일까요? 저 당시 선거 캠프에서 컨설팅 자문위원으로 계셨던 분에게 물어봤는데 김상이라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는 자신의 SNS에 직접 입장을 올렸습니다. 어허. 누구보다 크고 화려한 날개를 달고 싶었던 그녀. 하지만 높이 날고 싶었던 만큼 추락은 비참했습니다. 지난 5월 청년 대변인 신분을 사칭해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이 된 그녀. 아, 결국 구속이 됐군요. 가족들은 그녀의 사기 행각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안녕하세요. 저 MBC 실화탐사대에서 왔는데요. 뭐 좀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때릴 거 없습니다. 네? 김씨 가족분 되시죠? 네? 아닙니다. 선생님 잠깐 한 말씀만 해주세요. 김씨 관련돼서 좀... 네, 저 뒤로 한참을 기다렸지만 끝내 만날 수는 없었다고 해요. 그녀의 지인들은 가족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된다고 하는데요. 걔 아빠가 자기 인생 악마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교도소에서 나오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한다고 계속 돈을 뜯어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돈 안 주면 집에 찾아와서 돌멩이 던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도 학을 뗐네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저런 반응인지 궁금합니다. 대학의 특성상 예술대학이다 보니까 뭐 엔터테인먼트사에서 대학생 인턴으로 일하기도 했었고요. 한 예술대학교의 영화학과 출신이라는 그녀. 대학 시절 2편의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예대를 가면 음악이나 연기를 전공하는 애들 중에 잘 사는 부자들 있잖아요. 어느 날 걔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중에 누구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 부자고 누구는 뭐 타고 다니는 갑부고 근데 지는 그러지 못하니까 아마 그때부터 사기가 시작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 주인공이 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스스로 자기가 새로운 자신만의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를 감독하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그렇게 과정에서 다가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고 관심을 주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쾌감을 느끼고 중독이 되면서 더 이제 많은 거짓말들을 꾸며내게 된 것으로 보여요. A급이 되고 싶었던 한 B급 인생의 기상천외한 사기 행각. 아무리 가면을 바꿨어도 맨 밑에 있는 얼굴은 그대로라는 걸 이번에는 꼭 가슴에 새기고 나오길 바라겠습니다.